요즘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요, 이 직원분, 특히 알바생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뭐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노린 걸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어떤 자영업자분들은 이 프로 알바생이라고 해서 아하. 알바 정말 그 일 잘하는 그런 네. 알바생들을 원할 텐데요. 네. 지금 보여드릴 영상, 주로 야간 알바를 하는 알바생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았던 걸까요?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물건도 계산을 해주고 있고요. 아하, 계산대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계산대를 열죠. 현금이 들어있는 네. 예, 현금대를 열고 돈을 집어듭니다. 네. 매출을 확인하려는 걸까요? 이게 보이시는 게 지금 점주입니다. 점주가 들어오자 갑자기 현금을 집어넣고 계산대를 밀어 넣습니다. 아하. 자, 과연 이 알바생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다시 또 현금을 집어들더니 텅텅 비어있죠. 아하. 저 안에 현금을 모두 챙깁니다. 다시 맞은편 계산대로 가죠. 어허. 여기에 있는 현금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챙겨서 유유히 편의점을 떠납니다. 아하. 자, 아니, 이게 바로 네. 지금 저 상황 보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우스갯소리로 입마이 뽑기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그 전문 용어를 알고 계신데요. 아, 네. 예, 이 알바생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아하. 지금 보니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앞서 편의점 이 주인분이 들어오시니까 살짝 했다가 다시 하는데 그때도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어요. 네, 그때 꽝 닫았으면 아마 의심을 했을 그랬네요, 텐데 네. 살짝 밀지 않습니까? 또 손 놀림 같은 경우도 아주 노련해 보입니다. 아하. 그런 게 한 번이 아니란 얘기죠. 실제로 네, 서울 일대와 경기 일대 편의점 9군데에서요. 네.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을 해서 네. 1,200만 원의 현금과 세상. 상품권을 절도할 한 혐의입니다. 편의점에 있는 금고, 저 현금 출납기, 저기는 막 이렇게 뭐 열쇠로 잠그지는 않잖아요. 버튼 누르면 아마 편의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계산해주는 분이, 직원분이 띵 누르면 금전 출납, 현금 출납기가 팅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5만 원짜리,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정리가 돼 있겠죠. 거기 거슬림도 주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털었는데 무려 서울 일대 편의점 다 훔쳐가지고 1,2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김동철 원장님, 야간에 특히 편의점 알바는 쉽게 또 많이 이 주인분이 나와보실 수 없잖아요, 또. 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편의점 점주가 야간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힘들어요, 거죠. 진짜, 네. 그리고 이제 편의점은 사실 혼자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야간 알바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범인은 네. 가족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픕니다. 쓰러졌습니다. 아하. 라고 해서 가족에 대한 공감을 이끌면서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족에 대한 공감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예의도 있고 상당히 올바른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됐던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날 뭐 2시간에서 한 5시간 가량 있으면서 절친하는 경우도 있고 아하. 빠른 경우에는 네. 5분 만에 취업을 하고 5분 만에 들고 튄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 야간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공감을 이렇게 토로를 하면 네. 누구든 마음이 통해서 쉽게 알바를 또 채용할 수 있겠죠. 야간에 아르바이트생, 편의점, 특히 편의점 같은 데는요, 요즘 야간 알바 구하기가 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최근에 뭐 강력사건, 편의점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뭐, 이 강력사건이 많이 빈발하기도 해서 그런 뉴스가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간에 일을 하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악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다짜고짜 집안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가 자르셔가지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손하게 하니까 요즘 참 보기 쉽지 않은 청년이네, 젊은이네 그랬겠죠. 그래서 일을 맡겼는데 떡하니 이런 일을 벌였다네요. 편의점 관계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노련노련해서 그런 낌새가 안 났대요. 최소 당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너무 착하게 생겼대. 나 진짜 멀끔하게 생겼어. 그러니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진짜 그런 낌새를 못 알아채셨대요. 진짜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순진한 청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절도와 사기 17번입니다. 대박. 그러니까 얼마나 교도소를 많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네. 속칭 교도소를 또 학교라고 하잖아요. 아하. 교도소에서 못된 것만 배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범행을 몰래 할 수 있는 방법만 하는데 네. 배우는데 이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현금만 이용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일회권만 구입해서 이용을 하고요. 또 집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찜질방, 여관 같은 데서 잠을 자고 아하. 또 CCTV를 피해서 멀리 길을 돌아다니고요. 네. 또 휴대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유심 카드를 빼놓으면서 추적을 세상에. 피했다고 합니다. 네. 나름대로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수법까지 썼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어떤 분들입니까? 끝까지 지구 끝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현금 및 상품권 등 약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는데 그 수법으로는 일단 편의점 점주에게 공손한 태도, 그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편의점 점주들에게 호감을 사고 편의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범행한 사건입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포스기에서 현금 등을 절취해서 바로 도주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유사한 범죄 경력이 있었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점이 있었고 유흥비 마련 내지는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이렇게 쉽게 번 돈은요, 유흥비 이런 걸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잠복 끝에 이 사람이 잡혔는데요. 30대입니다. 그런데 그 잡힌 순간에도 또 다른 편의점에서 알바로 취업하려는 순간에 잡혔대요, 세상에. 네, 맞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경찰이 잡으려고 하면 뭐 카드 사용 내역이나 아니면 위치 추적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 이러한 것으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세적인 편의점을 노려서 계속해서 취업을 하고 지금 이러한 검거 장면입니다. 네, 네네. 절도 행각을 벌이는 것을 딱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저기에 탐문을 했습니다. 편의점에 경찰이 들릴 때마다요. 이 사람의 인상착의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취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네. CCTV를 좀 보여달라라고 아하. 하고요. 또 계속해서 인상착의를 얘기하면서 이러한 사람이 있으니 주의해라라고 얘기했더니 네. 한 편의점의 사장님께서 최근에 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했는데 굉장히 생김새가 비슷한 것 같다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알고 봤더니 이력서에도 이 사람과 똑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하. 근데 이 사람이 좀 대담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요. 보통은 뭐 이름도 가짜로 쓸 수 있고 연락처도 가짜로 쓸 수가 있는데 또 다 진짜로 썼어요. 아, 진짜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신상 정보가 일치를 했던 겁니다. 그 네. 주변에서 잠복을 하다가 잠복한 지 이틀 만에 잡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또 이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이 아닌가 여죄를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영화제 뭐 캐치미 이프 유 캔이에요. 경찰한테 잡을 테면 잡아보러 한 거예요. 자기 본명까지 쓰는 대담함을 보이다가 결국은 꼬리가 밟힌 이 알바생을 가장한 절도범 얘기했습니다. 정말 법의 단죄를 받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부모들까지 다 공분케 했던 그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숙명여고의 전 교무부장의 사건입니다. 네. 전 교무부장은요, 2017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그 지난해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요, 시험 문제의 답안을 유출을 해서 자신의 딸들에게 보여주고 참고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서 어제 재판을 받았는데요. 아하. 이러한 문제 유출로 인해서 쌍둥이 언니는 100등 밖에서 인문계 전교 1등으로, 동생은 50등 밖에서 자연계 전교 1등으로 성적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7월 24일경에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요. 네. 11월에 아빠가 구속이 되고 쌍둥이 자매도 11월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쌍둥이 아빠는 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징역 3년 6개월의 아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쌍둥이 자매의 아빠라는 사람은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었는데, 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죠. 먼저 그 모습부터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다른 부모님과 하실 수 없으세요? 나중에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나요? 자, 그러면 먼저 재판부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그 근거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혁 아나운서, 재판부가 인정한 유죄의 근거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쌍둥이 아빠인 전 교무부장. 이 사람에게는 정기고사 시험지 결제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요. 자세히 아하. 설명을 드리면요. 네. 담당 교사가 출제한 이 시험지를 모아오면은 이 교무부장, 전 교무부장이 이를 확인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네. 이 결제 시간은 짧게 보통 끝나기도 하지만 네. 이 교무부장의 경우에는 50분이 넘기도 했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네. 그리고 법원은 이 전 교무부장이 시험 전 답안을 보관하던 교무실 내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 네, 요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고는 이 전 교무부장의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몸을 일으켜서 뭐 한두 발짝 걸어가면 야. 예, 바로 그 금고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르면 그 답안이 들어있는 금고를 그냥 열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요런 점들이 첫 번째 유죄 근거가 됐습니다. 야, 우리 사파가 선생님이요. 정말 이해 잘 되게 잘 그리세요. 바로 예. 보세요. 뒤에 돌아서면 저기 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마치 사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이 정도로 네. 정말 잘 그려주셨습니다. 네. 저게 비밀번호 띠띠띠띠 누르면 저 열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김동철 원장님, 저기 뭐 속담 그런 게 떠올라요. 고양이 앞 뭐 있잖아요. 생선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큼 냉큼 먹잖아요. 먹죠. 아하. 이게 사실 누가 생각을 하면 견물생심 같은 느낌들도 들지만 사실은 도덕적 해이죠. 자,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네. 사실 눈앞에 있는 것들은 누군가가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감독관이고 그리고 또 사실 결제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뭐 누구나 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건 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되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긋난 아이들을 부정이에요. 희생시키고, 네. 그렇죠. 주변을 희생시키고 우리 아이가 잘 되게끔 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네.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긋난 부정이에요. 잘못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물론 대법원까지 뭐 대한민국은 3심제니까 지금 1심 선고만 났다고 해서 뭐 단정하지 않겠으나 어쨌든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김윤희 전 프로파일러님, 그런데 지금 법원이 이것만 갖고 유죄를 판단하지는 않았을까요? 또 근거 다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 근거로 했던 것이 이 교무부장의 수상한 행적입니다. 네. 그 정기고사를 얼마 안 앞두고요. 주말에 나와서 아니면 또는 일과 후에 초과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말 하거나 그럼 저희가 초과 수당 때문에 사실 이걸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아하. 근데 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교무실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2018년 4월 20일에 CCTV 영상을 보면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비밀번호도 알고 있기 때문에 홀로 교무실에 남았을 때 이것을 답안지를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아하. 뭔가 이 행동도 수상쩍었다는 거잖아요. 그 CCTV 찍힌 모습이요. 그런데 사실 이인철 변호사님, 이 숙명여고 이른바 숙명여고 사태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이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오른 걸 전해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일단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와, 천재 아니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상하다 생각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그리고 네. 또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아하. 지금 다 간접적인 증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과 변호사는 아니다. 실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이 오른 거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아주 희박하지만 없지는 않죠. 근데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로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유독 쌍둥이 자매가 성적이 오른 거는요. 이 정기고사, 내신이 들어가는 시험만 올랐어요. 모의고사가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럼 실력이 좋으면 모의고사도 잘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모의고사 성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어허. 자, 그리고 문제 중에 객관식 선택형과 주관식 서술형이 있는데 네. 객관식 선택형은 기가 막히게 정말 잘 맞았어요. 아하. 하지만 주관식, 길게 풀어내는 서술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하. 이것을 보건대 네. 서술형 문제는 유출하지 못했거나 네. 아마 유출했어도 다 암기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 수학이라든지 네.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답을 내려면 그 유추 과정이 풀이 과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풀이 과정이 없고 정답만 나온 거예요. 어허. 이 어려운 물리 시험에서 정답만 딱 맞출 가능성은
아인슈타인만 가능한 거예요. 천재만. 네. 아. 그러면 이 쌍둥이 자매가 천재야 되잖아요. 천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판사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재판할 것 같아요. 비슷한 문제를 한번 줘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쌍둥이 자매가. 네. 그냥 조용한 방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실력이 정말 높았으면 풀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쌍둥이 자매는 이렇게 풀지 못한 것 같고요. 아마 네. 그렇게 시험을 보면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간접적인 증거를 종합해서 유죄를 인정한 거죠. 네. 특히 이제 우리 인철 변호사님 설명 중에 그 내용 나왔습니다만 재판부가 주목한 부분은 특히 쌍둥이 자매 중에 동생의 물리 1, 물리 1 과목을 주목했어요. 동생이 물리 1 과목에서 물리 1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점 이 문제 중에는 서술형도 있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물리 과목 선생님이 증인으로 나오셨대요. 그런데 그 물리 선생님이 그랬대요. 일부 문제를 암산으로 푼다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증언도 재판부가 참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사실 이 사건을 뉴스파 때 계속 이제 추적해 왔습니다만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부는 3년 6월을 절반에 해당하는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수학 능력 시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내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기고사의 비중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굉장히 그 비중이 커졌습니다. 네. 이를 공정히 관리할 시스템이 아직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학교가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쌍둥이 딸이 당연히 시험도 0점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이 검찰이 7년을 구형했지만 결국 법원이 3년 6개월을 선고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버지에 대해서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열린 거잖아요. 물론 이 재판에 이제 쌍둥이 딸도 증인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또 따로 재판을 받아요. 소년부 재판을 받는데 이건 이제 비공개가 아마 될 것 같다는 게 언론 보도예요. 일단 미성년자니까 아마 보호해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네. 일단은 이 재판부는 여러 가지 주변의 정황 증거, 당시고 해당 과목 교사의 어떤 증언 등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징역 3년 6월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쌍둥이 자매의 아빠 전 교무부장은 이거 순순히 받아들였습니까? 순순하게 받아들였으면 아마 처음부터 그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랬겠네요. 네, 최후 준술에서도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가족은 이미 물질적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한테 비난을 받았고 실제로 지금 퇴학까지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파면이 이미 지금 파면 재판 처분이 내려졌고 재판 결정에 따라서 처분 여부도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말인데요. 이게 좀 어디 가도 우리 이제 대한민국 어디 가도 좋은 고치를 달고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말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 나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며 살아온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재판부는 이것의 억울함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처벌을 중하게 내려야 된다라는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이 아빠 입장에서는요, 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이 사람은 열심히 우리 딸들이 공부한 덕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1심이 끝나고 나서도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항소심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어제 1심 재판의 선고 그 법정에는요, 최단비 변호사님, 뭔가 이 방청석에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언론의 주목을 받으신 분들 일단 누굽니까 대체? 이 방청석에요. 숙명여고를 졸업한 현재 대학교 1학년, 즉 쌍둥이 자매 1년 선배들이 방청석에 있었습니다. 방청을 하러 온 이유가 참을 수가 없어서 재판을 보러 왔다라고 했고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얘기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마음의 상처가 다 풀리겠느냐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재판부가 어제 판결을 내리면서 양형의 이유에
교육의 공정성이 신뢰됐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사들의 사기를 꺾었다라는 얘기들도 했습니다. 네. 결국은 동급생들, 졸업생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우리나라 전국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다 피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1심 일단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 과정에서 숙명여고는요. 학교 분위기가 지금 쑥대밭이 됐어요. 이번 사태로 사실은.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사실은 지난해 이 경찰이요. 세상에 모의고사 기간, 시험 기간인데도 거기 학교 압수수색할 정도로 이게 사회적 관심도 컸고 이 학생들에게도 많은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 학생들만 충격받았습니까? 졸업생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졸업생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야간에 이 피켓 시위를 할 정도로 정말로 마음고생도 심했는데 과연 이 재판 계속해서 항소심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요즘 아마 이 연속극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 이 사람 아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아주 청초한 외모로 주목받고 있는 이 배우가 있다는데 글쎄요, 구설에 올랐습니다. 안 좋은 얘기한 거죠. 이인철 변호사님. 지난해 9월에 이제 서울 한 영화관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네. 한 여성이 20대 한 여성이 택시를 잡아탄 거예요. 네. 신호 대기 중에 택시에 잡아타더니 조수석에 탔습니다. 아하. 근데 타자마자 이 택시 기사분의 뺨을 때리고 아이고. 보온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다짜고짜.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허. 그러니까 뒤에 승객도 되게 놀랐겠죠. 세상에. 승객이 내리려고 하니까 승객을 밀치고 팔을 핥히기도 했는데 이 여성이 누구냐? 지금 인기 공중파 드라마에 출연 중인 한모 씨라고 합니다. 한지선 이름을 다 밝힐게요. 한지선 지금 모 드라마 지상파 드라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출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일단은 조수석에 대기 중이던 조수석에 무단 탑승. 그런데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고 아마 이거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했던 말이겠죠. 폭언, 폭행. 그리고 뒤에 타고 있던 그 택시가 빈 택시가 아니었어요. 손님을 뒷자리에 태우고 있었는데도 밀치는 등 행패 핥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한지선 배우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이 사건을 듣고 참 황당했는데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아라 씨 있잖아요. 네. 고아라 씨의 닮은 꼴로 화제를 모았던 신인 여배우입니다. 예, 이 배우 한지선 씨 1994년생이고요. 네. H대 연극영화과 출신입니다. 아하.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공중파 드라마에서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도 한 종편의 드라마에도 출연했었고 아하. 그리고 공중파 드라마에도 다수 출연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이라면 사실 얼굴이 많이 알려졌을 텐데 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고아라 닮은 꼴 배우로 화제를 모았는데 지금 이 얘기가 언급되니까 고아라 씨가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안 좋은 맞습니다. 일에 이제 자기 이름 거론되니까. 예.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진짜 이거 다짜고짜 이런 일을 벌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체?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벌였을 때 이 한지선 씨가 바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하. 이 만취 상태에서요, 한지선 씨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라면서 다짜고짜 이 택시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하고요. 네. 이 택시 기사의 진술에 따르면 바로 욕을 하면서 폭행을 했고 네. 반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쌍스러운 욕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폭행을 해서 경찰서로 연행이 됐어요. 어허. 근데 연행이 된 경찰서에서도요,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어이구. 팔을 물고 다리를 걷어차는 공무집행 방해 또 야. 치상 정도의 행동을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잘못됐어요. 우리가 최근에 뉴스파이터들 이제 그런 거 짚습니다만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는 정말 우리가 근절시켜야 되는데 지금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어쨌다고요? 뺨을 수차례 때리고 팔 물고 다리 걷어차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맞아봤었거든요. 세상에.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아하.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 경찰관들도 당황스럽겠지만 택시 운전기사분이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세상에. 지금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한 번도 사과의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내가 자식보다 어린 아가씨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다니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진짜 딱 타자마자 어떤 아가씨가 뺨을 때리고 막 한다면 내가 다음번에 또 택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또 어떻게 돼야 될까?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 걸까? 이 나이에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걸까? 네. 많은 회한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 한 배우 같은 경우는요, 양형이 조금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네. 공무집행 방해로요. 근데 그 양형 중에 경찰한테는 또 적극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또 그 택시 기사분에게는 아예 사과의 뜻도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걸 봐서는 네. 전 이건 좀 많이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최단비 변호사님, 이 사람이 한지선이라는 배우가요, 이 일로 지난 2월에 일단 재판까지 갔고 선고는 받았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대신에 제가 여쭤볼게요. 벌금 500만 원인데 집행유예 1년이란 말은 저걸 당장 500만 원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저게? 이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는 것은요, 뭐 벌금을 지금 당장 안 내도 된다, 이러한 얘기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좀 그 당시에는 양형을 적게 해주겠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네. 폭행이 조금 심하고 거기 폭행에 더해서 공무집행 방해까지 있어서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입건이 됐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주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죄로 인정은 하되 네. 이렇게 형이 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선처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보통 이게 일반인으로 친다면 주치자 난동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배우라서 이거 봐준 거 아니냐? 뭐 시청자분들 중에는 혹시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법원에서 배우라고 절대로 봐주진 않고 네. 만약에 상습범이면 실형이 나왔겠죠. 하지만 초범이고 네. 아마 법정에서 분명히 이제 뭐 울면서 뭐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뭐 진심이든 아니면 뭐 네네.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 자백도 했고 또 모든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형이 나오지 않고 집행유예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거기까지는 우리 두 분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다 쳐요. 그래서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지난 2월에 재판을 통해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따져볼 건 이거예요. 당시에 다짜고짜 정말 자기 딸뻘 되는 한지선 씨한테 폭행을 당한 이 택시기사님 무슨 죄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아직까지도요, 김동철 원장님 한 번 연락도 안 왔대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요, 이 어르신은. 한지선 씨는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전화번호를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네. 얘기를 하는데 뭐 경찰서에 본인이 이제 잡혔던 경찰서에 얘기를 하면 네.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술을 먹고 하는 과잉성 행동이잖아요. 주폭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알코올성 습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이제 만약에 지금도 술을 먹으면 폭력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면 네. 이건 알코올성에 대한 중독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치료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을 듯 네. 합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지선 씨 하는 말이 당최 이해가 안 돼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택시 기사님한테 연락을 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 뭐 그래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한지선 씨가 배우니까 소속사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소속사에서도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매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아서 본인한테 확인해 보려가. 네. 근데 소속사에서도 뭐 반성을 한다고 하는데 네. 좀 이 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택시 운전 기사분과 말다툼 끝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말다툼이에요? 일방적인 폭행이잖아요. 일방적인 폭행. 어허. 그 말은 쏙 빼고 말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게 확인됐고 네. 뭐 잘못을 인정, 깊이 뉘우친다. 이렇게 이제 짤막하게 이제 소속사에서 대응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뭐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랐다. 안 알려줄 수는 있어요, 경찰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편지를 보낼 수 있잖아요. 편지를 경찰한테 해서 전해주세요. 아니면 법원에 반송물 낼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법원에 공탁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피해 배상을 해야죠. 이 택시기사분은 이제 몸의 상처도 받았지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 위자료도 지급해야 되고, 전혀 그런 피해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진짜 들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세상에 한지선 씨 그 해명을 들어보세요. 택시 기사님의 연락처를 알려고 노력했는데 그럼 8개월 동안 모른다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알아볼 노력은 했습니까 대체? 그런데 이 소속사도 말다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사건 경위를 떠나서 한지선 씨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은 이게 언론 보도 만약에 없었으면요 이게 8개월 지난 지금까지 그리고 더 앞으로도 이거 안 알려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비난이 더 이제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한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 후 한 달 만에요. 뭐 모델 활동도 계속하고 드라마 출연도 하고 활동을 바로 재개를 했어요. 사건 한 달 만에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 공중파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데 네. 이 출연하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이게 외부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 드라마에 출연하기 전에 뭐 자숙기간을 가진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사과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 사건을 조금 덮고 예를 들면 사건을 덮는다기보다는 여론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해당 드라마를 방송하고 있는 이 방송사의 드라마 갤러리에는요. 지금 네. 퇴출 촉구를 하는 성명문까지 함께 읽면서 연일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당 드라마 제작사나 또 해당 드라마의 그 방송사 입장에서는 아니 저희도 한지선이라는 사람이 이거 밝히기 전에는 몰랐죠. 이거 저희가 어떻게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럴까요? 그럼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제작사에서도 뭐 하차를 한다든지 뭐 사과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여담 한 말씀 드리면 그럴까요? 네. 이 한지선 씨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청순하고 예쁘고 굉장히 뭐 외모도 좋고 그렇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네네, 스타일 아닙니까? 자, 만약에 남자친구나 결혼할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한다. 아하. 자, 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술을 좀 많이 같이 먹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한 씨 같은 경우에도 만약 술에 만취하지 않았으면 이런 행동 안 했을 거예요. 술에 만취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 폭력성이 내재됐던 폭력성이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꼭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과 술을 좀 많이 마셔보거나 네. 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도 네. 이 제작진에서도 미리 이제 술을 마셔보는 거예요. 출연하는 배우랑. 그럼 그 사람이 네. 술 버릇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하나 고려해 보시기 그런데 바랍니다. 하나 네네. 술을 많이 먹고 이제 뭐 알아보는 건 좋고 이제 알아본다 해서 술을 많이 먹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쁘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네. 중독 치료라든지 네. 알코올에 대한 문제를 또 치료를 받으시면 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두 분의 말씀을 제가 나름 종합해 보면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이 술은 어른한테 배워라 이제 그런 말을 하신 것처럼 술 버릇이 지금 이게 보세요. 술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이 지경까지 왔잖아요. 음주가 큰 사고, 돌이킬 수 없는 평생 후회하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한지선 씨 지금이라도 뉴스파이터가 무슨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권한은 없으니까 뭐 하차하세요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요 그 택시기사 어르신께 연락처 수소문해서요 경찰분께 요청하면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협조를 구하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찾아뵙고 정중하게 허리 숙여서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세요. 그 어르신이 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 어르신의 가족들은 얼마나 부글부글 끓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고 있다면 반드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에서요, 그런 일은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부의 고민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불임 부부, 뭐, 난임 부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아마 그런 가정에 닥친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단비 변호사님이
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남편과 아내가 198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하.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가 생기지 않나 원인을 알아봤더니 남편이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두 부부가 고민 끝에 1993년에 다른 사람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받아서 아이를 낳기로 하고요. 첫째 아이를 낳아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아이까지 나왔군요. 아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4년 만에 네. 자연적으로 둘째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어허.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둘째 아이도 낳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시청자분들 중에 그래서 어쨌다는 거 여기까지는 정말 그 힘든 가정에 정말 한 줄기 빛이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텐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대체?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이제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가 생겨서 2013년도에 가정불화로 이혼 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 네. 남편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뭘까요? 바로 무정자증이 나와서 자연적으로 임신을 한 줄 알았던 둘째 아이가 알고 봤더니 아내의 외도로 생긴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것을 알게 되고 나서 남편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모두를 상대로 해서 이 아이들은 나의 친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친생자 관계 무존재 확인해소를 제기를 했고요. 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남편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 친생자가 맞다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결국은 대법원이 이 사건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면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야, 대법원이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공개 변론을 아무 때나 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 최단비 변호사 말씀처럼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미치는 파장이 크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고심 끝에 공개 변론을 여는데 자, 그런데요. 친자를 주장하는 이 자녀 측. 그게 일단 그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아빠란 사람은 이 아이들 둘 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 소송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어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저도 이제 뭐 아내 편, 즉 자녀 편에 들 수가 있는데 네. 일단 현행법을 보시면 혼인 중에, 즉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그 사람들의 아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추정을 번복을 하려면 친생 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2년 안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2년이 지나버리면 이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의견 제출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의 복리가 현격하게 침해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에게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녀가 얼마나 불행해질 겁니까? 네. 그런 점을 근거로 해서 현행법을 유지를 해야 된다. 네. 2년이 지나면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아버지의 소송은 기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지금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설명 중에 충격적인 이 반전의 내용 드러난 게 첫째 아이는 부부가 합의하에 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시험관 수술로 아이를 낳았고 자식으로 등재를 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혼외 관계,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를 낳은 게 알았잖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면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친생 추정이라고 인철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친생 추정이 굉장히 옛날에 이제 생긴 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 기술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누구의 아이라고 정해주지 않으면 법이 정해주지 않으면 가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아빠가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의심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고 둘이 엄마와 아빠가 반드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 예를 들면 판례에서는 남편이 교도소에 그 당시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파견이 돼서 한국에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거나 이럴 때에만 친생 추정을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침 드라마만 봐도 한 해에 네. 머리카락을 뽑고 유전자 신청하고 바로 내 아이가 아니다 나온단 말이죠. 아하. 굉장히 빠르게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친생 추정의 예외를 반드시 동거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과학으로서 알 수 있는 것들까지도 포함을 시키자라는 취지로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이 네. 새로운 아버지 쪽의 이제 근거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요, 이 두 아이는, 첫 번째 아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합의하에 다른 남성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이 시험관 수술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는 혼외 관계, 이 아내분의 혼외 관계,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을 하게 돼서 자식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이 소송 과정에서 이 유전자 검사를 해봤겠죠. 그런데 뭐 첫 번째 아이는 그런다 쳐요. 어차피 다른 사람 정자니까. 근데 둘째 아이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할 거예요. 첫 번째 아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둘째 아이는 친자가 아닌 게 확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래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친자를 인정했어요. 왜 그러느냐? 네. 그건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가 이제 자신의 아이로 알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출생신고까지 했습니다. 네. 그럼 법적으로 무슨 효력이 생기냐면 입양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입양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입양이라고 계속 친자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파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파양 사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특별히 잘못을 해야 돼요. 뭐 부모한테 폐륜행위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행위가 없었고요. 또 이 남편은요. 이 자신의 무정자증이고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으면 알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사건을 좀 아는데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하. 교통사고를 당해서 혈액형 검사를 하잖아요. 아하. 아버지 혈액형이 달랐습니다. 아. 부모와 혈액형이 다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수년째 이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한 거 아니냐. 아. 자, 이 법원에서는 이 아내 측, 자녀의 편을 드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의 성질의 원칙. 그게 뭐예요? 근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람은 신의에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반원의 원칙은 뭐냐면 선행이 예전에 했던 말을 번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무정자증, 시험관 수술했을 때 남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그 남편과 아내가 동의를 해야만 시험관 수술을 인정해 주거든요. 남편이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왜 자신의 아이라고 안 하느냐. 그거고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동안 친자처럼 키웠는데 네. 왜 이제 와서 친자라고 아니라고 하느냐. 신의 측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기 때문에 친자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일어서 이제 양측 팽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표현 중에 김동철 원장님, 아이를 보호하는 것을 재판부도 상당히 중시하는가 봐요. 앞서 1심과 2심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실 아이가 지금의 현재의 문제도 사실 양육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커가면서 정체성 혼란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능적인 정체성 때문에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아이 자체가 정체성에 대한 모호한 것들을 갖고 있다면 아마 한 사회인으로서 성장을 하지도 못할 것이고 발전을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네. 부분에서 아마 이제 법적인 어떤 이제 그 근거를 마련해서 아이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네. 차원도 얘기했을 것이고 네. 혈족으로서의 또 가족으로서의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네. 이 아이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복리적인 이제 측면에서도 아마 법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중에 여전히 이 갸우뚱 궁금증 갖고 계신 대목이 그걸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가 합의하에 다른 남성의 정자를 제공받아 낳은 아이는 그렇다 치자, 자신의 자식으로 볼 수 있다 치자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로 낳은 자식을 이 남편이 이제 와서 내 자식이 아닙니다라고 소송 거는 부분은 법원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실 것 같은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부분은 진짜 어떻게 짚어야 돼요? 남편은 이 부분에서 억울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신의 측을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신의 측은 이제 첫째 아이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첫째 아이는 동의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입양에 대해서는 이제 2심이 둘째 아이를 입양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이제까지 판례들이 입양을 인정한 예는요. 내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줄은 알아요. 근데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이 아이를 정말 입양을 하면 입양한 아이라고 꼬리표가 붙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친자식인 것처럼 친자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소위 호적에 올린다고 하죠. 이럴 경우에 친생자 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입양을 인정하는데 이 사례는 좀 달라요. 이 아빠는 정말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자기 아이로 등록을 한 거거든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이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생 추정이 여전히 남아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의문입니다. 과연 이 둘째 아이와 이 아버지를 계속해서 가족으로 묶는 법원의 판결이 정말 이 가정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하. 이제는 이 아버지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법으로 이렇게 친자 관계라고 묶어놓으면
진짜 아빠와도 친자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외도를 해서 진짜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제는 신뢰 관계가 깨진 아빠 말고 진짜 아빠와 친자 관계를 맺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어리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법원이 이렇게 신뢰가 깨진 가족을 단순히 법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는 것이 정말로 가족과 아이를 위한 것인지는 예외를 인정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네. 법의 원칙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말씀 네네. 맞죠. 이제 남편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입장에 생각해봐. 자녀의 복리. 자녀들은 얼마나 황당해요. 갑자기 자신들이 사랑했던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너 내 아이 아니다. 자녀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첫째 같은 경우에는 친부를 찾을 수도 없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친부를 찾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친부가 제대로 또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친부가 이 사람의 남편이 알 수 있었다니까요.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아니 무정자증이 어떻게 정자증이 됩니까? 아이가 생겼으면은 될 수도 있겠죠. 심각한 가능성이. 하지만 그러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야죠. 자신이 정말 그게 정자가 생성이 됐는지. 그것도 안 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그동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묵인했다는 것은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남편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혼하니까 네. 이혼하니까 이제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지니까 친자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이제 와서 친자가 둘 다 아니라고 이 소송을 제기하는 남편의 심리에는 혹시라도 아내와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양육비나 어떤 위자료 관련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두 자식이 친자가 아니라고 즉 선을 그어야지 위자료나 양육비 이런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물론이죠. 이혼을 하면 양육비도 관련이 있고요. 정말 크게 보면 상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와 전혀 혈연 관계가 엮이지 않은 아이들에게 내가 평생을 일군 내 재산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이 어머니 쪽이 너무 아버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직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진짜 아빠를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대리해서 진짜 아빠한테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을 또 하면 되거든요. 인지 청구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버지에게 그것도 결혼의 신뢰를 다 파탄을 내고 몰래 속이고 다른 남자 외도를 해놓고 아빠에게 이제 와서 소송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라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저는 좀 너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요.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할 정도니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지금 재판부도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섣불리 결론 내는 게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공개 변론을 했다라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또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아마 늦어도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선고가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김기혁 아나운서 대법원이 이제 공개 변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의견을 참조했을 텐데 그럼 언제 최종 선고를 낸다는 거예요? 예,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옆에서 이인철 변호사님, 최단비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좀 수긍하는 대목도 있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인철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맞는 것 같다. 또 최단비 네. 변호사님이 팔랑귀 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옆에서 듣는데도 헷갈립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결론은 나게 결론 내야 될 되어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죠? 네. 네. 대법원은 해당 변론을 참고해서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최종 선고를 그러니까요.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벌써 올 하반기라는 것은 아직도 몇 달 남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대법원도 이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클 걸 예상하기 때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할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뭐 맨손으로 뭐 하는 남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보통 물고기를 잡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강이나 이런 데 바다라고 하잖아요. 강이나 바다로 가서 네. 뭐 낚싯대 던져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물고기를 잡잖아요. 네. 그런데 좀 특이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분은 강이나 바다가 아닌 한 시장으로 가서 물고기를 낚기 시작합니다. MBN 특종 세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하. 영상을 보면서 아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통영의 한 시장 앞입니다. 저 동그라미 속에 남성이 어슬렁거리죠. 뭐 고양이도 다니고요. 이 남성 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쓱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다시 나타나죠. 네. 이 한 수산시장 앞에서 네. 저거 주인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주인인가요?
지금 물고기를 설마. 키우는 분인 것처럼 설마. 약간 쓰다듬어 주는 것 같기도 불길한 하고요. 예감 꼭 맞던데. 예, 예. 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게 뭔가 좀 가져가려는 그런 느낌이죠. 네. 훔쳐가려는 느낌. 원하는 물고기가 아니었는지 네. 예, 다른 뚜껑을 낚은 열어서 거예요? 뭐 금도 끼운 본인이 느낌? 원하는 물고기 떨어뜨렸어요. 지금 아하. 잘 잡히지 않자 네. 구석으로 몰아서 지금 이게 넙치인가 광어인가 네. 예,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입니다. 네. 예, 이렇게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준비한 검정색 봉지에 차근차근 담아서 네.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영업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진짜. 없어요. 네. 예, 아마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나 아하. 싶을 정도로 치밀합니다. 네. 지금 주변에 다니는 건 고양이밖에 없었고요. 네. 고양이는 봤겠죠. 하지만 고양이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를 예. 알고 있네요. 예. 이게 식사 전,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서 그런지 참 광어회 한 점 먹고 싶다는 생각도 엉뚱한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지금 보면 시장 통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 자기 물건 점검하러 온 건가요? 어떻습니까? 누굴까요? 아닙니다. 주인도 아니고요. 네. 점원도 아닙니다. 아하. 저 사람은 30대 절도범입니다. 불길한 지금 얘가 저- 맞아요, 또. 네. 네. 생선을 훔치고 있는 건데요. 네. 생선만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은요. 네. 금은방을 가서 그 매대에 있는 것들 10만 원짜리의 또 그 금시계를 훔쳐서 갑니다. 허허. 또 의류 매장을 가서 의류도 네. 훔칩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17일부터요. 5월 8일까지 세 점을 훔쳤는데 52만 원 상당을 훔친 것입니다. 아니, 김기혁 아나운서, 네. 훔친 품목을 보면 이거 무슨 멀티플레이어예요, 뭐예요? 생선도 훔쳤다가, 의류 훔쳤다가, 귀금속, 뭐 시계 훔쳤다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장소에 가서 네.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네.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요? 네. 금은방에서는 보석을 훔치고요. 그리고 의류 매장에 가서는 옷을 훔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이 영상은 살면서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네. 수산시장에서 물고기를 훔쳐가는 모습은 네. 제가 영상으로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네. 저게 얼마나 집에서 키우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네. 먹고 싶었던 건지 네. 참 그 이유는 헷갈립니다만 네. 어. 어쨌든 저렇게 CCTV에 덜미가 딱 잡혔으니까 뭐 경찰에 당연히 잡혔겠죠. 경찰 가서 뭐라고 했는지.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소리 했다네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전 한층이 들린다. 물론 훔치렇게 훔친다. 뭐, 있는 게 느낌입니다. 자기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 훔치는 건 지는 아니고, 예. 근데 자기 말이 그런 게 들린다 하는데, 그럼 우리 할 수가 있습니까? 지 말이 그렇게나. 이 사람이 누군가 중에 있거든.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람인데, 딱 그 CD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알겠대. 환청이 들렸대요.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 CCTV에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가잖아요. 안 훔치고 뭐 하냥, 안 훔치고 뭐 하냥, 무슨 그런 환청이 들린 거예요? 무슨 환청이 들렸다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면서 물건을 훔쳐라 이러한 환청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뭐 심신질환은 아니고 뭐 그렇게 좀 본인이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들으셨지만 누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누범이 뭐냐면 그 전에도 다른 죄로 유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징역이 끝나고 나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면 한 것에 2배까지도 죄를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소 후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그래요? 것이고 지금 52만 원 상당의 훔친 것이 네. 금은방, 의류점, 시장, 상습절도죠. 네. 과연 말을 한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는 것인가? 이 네. 사람이 치료받은 또 전력은 없거든요. 아하.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미 많은 그 징역형을 받고 나오고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심신미약 같은 것으로 내가 조금 형을 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받아들여지긴 좀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저 절도범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사해 보니까요. 정신질환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 설명처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 상습 절도범은요 30대입니다. 30대인데 자기가 누가 훔쳐라 물건을 훔치라고 명령한다 이런 환청이 들린다고 해요. 근데 진짜로 이 김동철 원장님 이런 사람들 이런 주장은요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또 치료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욕보이는 꼴이에요, 또. 지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 뭐 뉴스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 나오지만 네. 정신질환자들이라고 해서 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일부가 뭐 과잉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상습절도입니다. 아하. 상습절도는 습관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습관성 절도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심리적 문제가 정신질환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을 한다는 것들은 아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도 네.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이 사람은 정보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심신질환자라 그러면 감형이 될 것이다.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정말 반성을 하고 뉘우치면 더 감형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 사람은 또 나쁜 게요. 보세요. 시장 상인분들이 그냥 믿는 거예요. 설마 여기 와서 누가 가져갈까. 이렇게 뭐 잠금 장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열심히 사시는 분들 등쳐먹는 저런 사람 정말 벌 따끔하게 받아야 돼요, 진짜. 근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곳이 시장인 겁니다. 아하. 가장 익숙한 곳도 시장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딱 봤을 때 기회가 딱 됐을 때 또 범행을 저지른 기회성 범죄자 같은데요. 네. 아마 훔쳐라는 말은 안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충동성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제를 못하고 통제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김동철 원장님 말대로 진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충동성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교육을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먼저 우선이라는 생각도 진짜로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지는 한번 정밀 감정을 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저런 분들 왜 훔치냐 이 말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러면 대도 조세호처럼 부잣집 털어란 얘기냐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절도는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처벌은 반드시 받아요. 왜냐하면 치료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이 죄에 대해서는 처벌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걸서 절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낚시 방송이 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잡고 싶어서 시장 업무가 된 것 같은데 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석방되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직업 얻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 30대입니다. 아직 팔팔하게 일할 수 있어요. 이런 머리 쓸 거, 이런 노력할 거를요. 정말로 열심히 땀방울 흘리는 직업을 구하는데 쏟는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